눈 덮인 작은 황량한 숲에서 한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있었고 뒤에는 몇 마리의 좀비가 있었습니다. 좀비는 행동이 느려서 보통 사람보다 빨리 달릴 수 없지만 소녀가 너무 공포에 질려 좀비들에게 따라잡혀서 그렇게 그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은 다음날 4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함께 차를 몰고 그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설산에서 휴가를 마음껏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어제 좀비에게 잡아먹힌 소녀가 사라이며 그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평소 한가할 때마다 혼자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지금 일행은 사라가 여느 때처럼 늦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라가 이미 좀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라를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베가드는 먼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환경에서 오프로드 운전 실력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설산 속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겨울 풍경 속에서 빠르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눈 속에서 끊임없이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금발머리 소녀 크리스는 조용히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을 때 항상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크리스는 놀란 얼굴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늦게 도착한 사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실제로 한 사람이 통나무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털모자를 쓴 낯선 남성이었으며 어딘가 조금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산 아래에 사는 현지 주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물 한 잔 부탁드리려고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사람들은 이 산의 내력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산악 지역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은 한때 나치 독일군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선언했지만 몰래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누구든 저항하려고 하면 곧바로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거칠고 조잡한 도구를 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기습 공격으로 나치 병사들을 거의 모두 처치했습니다. 상급 장교 한 명과 몇몇 병사들만이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깊은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곳이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악령들이 다시 깨어난다면 끔찍한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충고했지만 베가르드와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남자는 조용히 통나무집을 떠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사냥용 엽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차가우면서도 섬뜩한 얼굴을 한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는 그 괴물에게 습격당해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통나무집 쪽에서는 베가르드가 한밤중에 누군가가 방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뒤쫓았고 피로 얼룩진 사라의 끔찍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가르드는 깨어났는데 모든 것은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 사라를 찾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는 친구들에게 만약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도망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베가르드는 혼자 눈썰매를 타고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쉬는 중 그는 어젯밤에 만났던 남자의 오두막을 봤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남자는 아침 일찍 떠나겠다고 말했었는데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떠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베가르드는 확인해 보기 위해 갔습니다. 그는 오두막 문을 열자마자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어있는 아저씨의 시신을 봤습니다. 베가르드는 사라 역시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계속 수색했지만 사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발자국들만이 남아 다른 산봉우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베가르드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사라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떠나려던 순간 그는 실수로 눈구덩이를 밟고 그 아래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베가르드는 어둡고 차가운 동굴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한편 통나무집 안에서는 하루 종일 놀며 지친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찾던 중 뚱뚱한 청년 에르랜드는 우연히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썩은 바닥 밑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모두는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르랜드는 술 몇 잔 마신 후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직 돌아오기 전에 크리스는 몰래 따라가 대담한 생각을 하는데 술 기운에 둘은 화장실에서 서로 휘말렸습니다. 3분도 안 돼 에르랜드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고 크리스는 혼자 남겼습니다. 그때 좀비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왔는데 에르랜드가 남긴 그 말을 주었습니다. 좀비는 문틈으로 차갑게 안을 몰래 봅니다. 크리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놀라고 중심을 잃어 똥구덩이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크리스는 절망 속에서 기어 올라오며 도움을 외치지만 집 안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막 나가보려던 순간엔 이미 늦었고 그녀는 좀비에게 끌려갑니다. 좀비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를 찢어버리고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크리스를 한참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에르랜드와 마르틴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범벅이 된 소녀의 머리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고 모두는 이곳에 진짜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치 독일의 상사는 좀비 군대를 이끌고 오두막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공포에 빠진 에를랜드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고 좀비들에게 끌려나가 어둠 속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끔찍한 순간이 지나고 남은 네 사람은 혼이 빠진 듯 서로에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은 계속 숨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좀비들에게 잡힐 거라는 거려. 좀비 무리를 상대할 힘도 없었지만 절망 속에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두 소녀는 스노모빌을 찾으러 가서 탈출로를 확보하는 동안 마르틴과 로이는 베가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남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베가르의 아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오직 그뿐이었거든요. 이때 베가르는 차가운 동굴 안에서 마침내 눈을 떴고 다행히도 안 다쳤습니다. 그는 횃불을 밝혀 길을 찾으려 했지만 뜻밖에도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좀비들의 은신처였습니다. 베가르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자친구의 머리가 땅바닥에 놓여 있었고 사라는 좀비들에게 살해당해 고기처럼 먹혀버렸으며 차가운 머리만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한 좀비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베가르는 황동굴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좀비는 그를 계속 쫓아왔습니다. 인간과 좀비의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좀비가 압도적으로 공격했고 베가르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려 그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좀비는 그의 목을 물려고 했지만 눈만 깨물고 말았습니다. 베가르는 갑자기 몸을 숙여 좀비의 썩은 얼굴을 세게 물었고 바로 그 머리에 있던 철모를 잡아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철모로 좀비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자 좀비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좀비가 깊은 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끝까지 싸웠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베가르는 근처에 있던 무기를 급히 집어들고 정확한 한 방으로 좀비를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까 기절했던 좀비가 갑자기 깨어나 베가르를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 베가르는 옆에 있던 좀비의 내장을 붙잡았고 질긴 내장은 마치 밧줄처럼 그의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좀비를 머리로 세게 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쪽에서는 한나와 리브가 숲속을 헤매며 차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방향 감각이 없어 금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좀비 무리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한 마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깨어났을 때 자신의 내장이 깨끗하게 뜯겨져 있고 온몸에 피가 흥건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임종했지만 복수를 폭발시키기 위해 좀비에게 꽂힌 수류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폭발음이 온 산과 숲에 울려 퍼졌고 즉시 대령과 산 주변의 모든 좀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침입한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즉시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랩은 해너보다 운이 좋아서 사냥을 탈출하기 위해 숨어있는 나무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랩의 생존은 까마귀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을 때 겨우 아슬아슬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까마귀 소리에 그녀는 위치가 노출되었고 좀비들에게 발견된 리브는 마른 나뭇가지로 재빨리 찔러 죽였지만 숨을 쉬기도 전에 다른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형을 잘 모르는 랩은 우연히 막다른 골목에 뛰어들어 궁지에 몰렸습니다. 교착 상태에서 눈밭을 발로 힘껏 밟아 좀비들을 끌어당겨 함께 죽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랩의 눈바닥이 무너져 깊은 흙 구덩이에 떨어졌고 덕분에 사고를 면했습니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로이와 마틴은 상사가 파견한 좀비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방어를 위해 부랴부랴 화염탄을 만들었지만 폭격 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폭탄은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집 안에서 거꾸로 터져 나무 집에 맹렬히 불이 붙었습니다. 마틴은 둘 다 멍하니 서서 비상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뒤쪽에 화장실로 숨어서 들키지 않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톱과 쇠망치라는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좀비들과 마주친 마르틴과 로이는 필사적으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가르가 좀비 소굴에서 돌아왔고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베가르는 혼자서 좀비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틈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다가온 좀비들에게 기습당해 몸이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마르틴과 로이는 분노에 휩싸여 남은 좀비들을 모조리 처치했습니다. 마르틴은 이성을 잃고 살육에 몰입했고 그 순간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자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그 대상은 살아남은 리브였습니다. 리브는 좀비에게 쫓기다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칼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곧 상사와 좀비 무리가 몰려왔고 마르틴은 아픔을 참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팔을 물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불로 찢어 상처를 막았습니다. 안심한 것도 잠시 다른 좀비가 마르틴의 중요 부위를 물렸습니다. 이번엔 자를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상처였고 그는 고통에 휘청였습니다. 전장엔 상사만 남은 듯했지만 그는 포효하며 좀비들을 두 배로 더 불러냈습니다. 싸울 힘이 없던 마르틴과 로이는 도망쳤지만 로이는 곧 좀비에게 붙잡혀 죽었고 상사는 그의 시신에서 금괴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틴은 좀비들의 목적이 금을 되찾는
거시란 걸 깨달았습니다. 마르틴은 금 상자를 들고 옛 집으로 돌아가 상사에게 건넸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상사는 그를 놓아주었고 마르틴은 서둘러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달리자 주머니에서 금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줍는 순간 상사가 유리창을 깨고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마르틴은 포기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했고 적을 탈출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대형 트럭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피할 수 없어서 좀비 사상에게 돌진했고 잘린 팔이 마르틴 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르틴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르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저주받은 금화를 멀리 던졌습니다. 좀비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트럭 운전사는 사람을 친 줄 알고 상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상사는 깨어났고 도로 위 금화를 주워 들고 만족스럽게 떠났습니다. 한편 마르틴은 극도의 피로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 눈을 떴을 때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설산에서 훼손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리브를 벤 도끼에서 마르틴의 지문이 발견되어 경찰은 그를 변태 살인마로 판단했습니다. 마르틴은 산속 좀비들이 벌인 일이라 해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잘린 팔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위로했지만 그 팔은 상사 좀비의 것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팔은 마르틴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며 수술용 메스를 집어들어 의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마르틴은 그 팔에 조종당할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병실 안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사와 경찰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와 마르틴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진정제를 맞고 결국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쇠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절망하던 중 한 아이가 방에 몰래 들어와 그의 오른팔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르틴은 아이를 꿰어 묶인 끈을 풀게 하려 했지만 아이가 속았다는 걸 알고 울기 시작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팔을 휘둘러 아이를 창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를 구하려 뛰어내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경찰이 목격했고 마르틴은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으며 병원 안에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팔이 몸에 붙은 후부터 마르틴은 더 이상 그 팔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벤츠를 지나던 중 그는 무심코 자동차 엠블럼을 꺾어 경찰의 이마에 던졌고 경찰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르틴은 아이의 핸드폰을 챙겨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도망 중 그는 좀비 헌터 특공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르틴의 위치와 주변 좀비 출몰을 파악하고 안경 쓴 남자, 안경 쓴 여자, 긴 머리 소녀 3명이 즉시 구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철물점에 들러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상황은 상사 쪽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중 부러진 팔이 마틴의 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 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사는 단순한 좀비가 아니라 닿는 시신을 모두 충성스러운 좀비로 되살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고요한 밤 상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명 독일 병사들이 묻힌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 서서 땅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푸른빛이 퍼져나오고 오랜 시간 썩어있던 시체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신들이 대부분 부패하여 완전한 좀비로 되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한 신부가 나타났고 그는 그 신부마저 죽여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마르틴은 전쟁 박물관을 찾아가 역사 자료를 통해 좀비 상사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박물관 관리인의 도움으로 마틴은 상사의 과거가 담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00년 4월 2일 헤어조크라는 상사가 독일 해군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북부 노르웨이로 파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레비스 마을의 한 정보원이 영국군에게 비밀을 넘겼고 결국 독일 전함은 영국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패배했습니다. 히틀러는 복수를 위해 헤어조크에게 트레비스 주민 전멸을 명령했으나 주민들의 저항으로 작전은 실패했고 독일군은 설산으로 퇴각하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후 헤어조크는 좀비 군단과 함께 부활해 과거의 임무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마르틴과 박물관 관리인이 정보를 찾는 사이 헤어조크는 군단을 이끌고 박물관 앞에 도착했고 관광버스 승객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헤어조크가 직접 선택한 자들만 부활했으며 그들은 좀비 군단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마르틴과 관리인은 밀랍 인형으로 위장해 좀비들을 속였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군단이 물러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발의 청년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 있었고 마르틴이 눈을 감겨주려 하자 청년이 부활했습니다. 마르틴 역시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발 청년이 되살아나자 마르틴은 놀라서 그를 다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로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비 퇴치 부대에 의해 또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르틴은 금세 그를 세 번째로 되살렸고 이후 안경을 쓴 남성이 마르틴의 새로운 능력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마르틴이 소련군 병사들을 되살려 독일 좀비 군단에 맞서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협의 끝에 팀은 두 조로 나뉘어 행동했습니다. 마르틴, 안경남, 그리고 좀비가 된 금발 청년은 소련 묘지를 찾아 전사들을 되살리러 떠났습니다. 한편 안경을 쓴 여성, 긴 머리 소녀, 박물관 관리인은 남아 헤어조크의 계획을 저지하고 트레비스 마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이 상사는 새로운 부하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군세를 확장했고 좀비 군단은 빠르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안경녀는 좀비들을 늪지대로 유인한 뒤 폭파시키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지형에 익숙하고 좀비보다 빠른 박물관 관리인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두 여성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박물관 관리인은 혼자서 좀비 군단 앞에 나아가 상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분노한 헤어조크는 부하들에게 그를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인은 빠르게 도망쳤고 좀비들은 차례로 늪에 빠져 수류탄에 폭사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부하들이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본 상사는 격분했고 결국 대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은 혼란 속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한편 마르틴은 험한 산길을 달리던 중 금발 좀비가 구토할 정도로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진흙에 타이어가 빠지자 마르틴은 망설임 없이 금발 좀비를 타이어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잔혹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침내 소련군 묘지에 도착했고 안경남에 따르면 소련 병사들의 시신은 깊은 얼음 아래에 있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주저없이 땅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 충격은 땅을 흔들었습니다. 소련군들이 하나둘씩 깨어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곧 장군이 군을 이끌고 마르틴에게 다가왔고 그는 당황했지만 곧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헤어조크의 좀비 군단이 트레비스 마을에 도착했지만 마을은 이미 완전히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마르틴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본 상사는 비웃었으나 그에게 소련군 부대가 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경찰도 있었지만 좀비가 탱크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마르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기보단 민가에 숨어 구경만 했습니다. 두 군단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한 전투 속에서 안경녀 팀도 도착했고 삽과 망치를 들고 좀비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 장군은 약한 좀비들을 빠르게 처치한 뒤 헤어조크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장군이 완전히 우세해 망치로 헤어조크를 끝낼 뻔했지만 독일 좀비가 뒤에서 기습해 장군은 쓰러졌고 결국 헤어조크에게 목이 베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마르틴의 군세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마르틴은 직접 전투에 나섰지만 결국 심하게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안경녀 팀 역시 좀비들에게 포위되어 고전했고 박물관 관리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경남은 좀비의 탱크를 탈취하려 했지만 탱크가 민가로 돌진하며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금발 좀비는 적 하나를 쓰러뜨리고 기뻐하던 중 그 탱크에 깔려버렸습니다. 마르틴과 헤어조크의 결투는 여전히 치열했고 마르틴이 위기에 몰린 순간 안경남이 나타나 대포를 발사해 헤어조크의 머리를 날려버렸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무덤으로 향해 팔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되살렸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금발 좀비는 여전히 완전히 죽지 않았고 망가진 몸으로도 마르틴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좀비가 된 한나와 함께 있는 마르틴을 본 그는 웃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